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게 일어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굴곡이 워낙 많았던 인생이라 제보할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통쾌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연이 있거든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참 감회가 새롭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서 바로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라는 이름도 보육원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거고 생일도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제게 생일은 보육원 앞에 버려진 그날이거든요. 이렇게 자란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위생도 별로였고 아무래도 또래랑 비교해서 많이 부족했거든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못 먹어서 몸집도 작았습니다. 교육이 부족해서 당연히 성적은 꼴찌였어요.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보육원에서도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남부럽지 않게 사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보육원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 끝나고 혼자 운동장이나 도서관에 있다 보육원에 갔습니다. 주말에는 원장님의 눈치가 보여서 보육원을 나서서 청소하기도 했죠. 원장님은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내쫓으셨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않았었는데 당장 갈 곳이 없던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원장님이 제가 일할 공장 하나는 알아보셨는데 그래서 가발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고 거기서도 텃세를 포함해 괴롭힘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하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좋았고 무엇보다 돈이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공장 언니들은 종일 일해도 그 돈을 부모님에게 뜯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아라서 돈을 줄 가족도 없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저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텃세를 부리던 언니들과도 친해졌고 공장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 평생 일하면서 늙어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고아니까 가정을 이룰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장에서 3년 정도 일했을 때 갑자기 사장님이 공장을 폐업했거든요.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통보라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다들 원망해도 힘없는 노동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그래도 3년을 일하면서 서로 힘들 때 같이 울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으며 버텼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영숙이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순애야, 나 이번에 그냥 고향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 언니 따라서 올래? 너 태어나서 바다 실제로 본 적 한 번도 없다며. 거기 가서 시장에서 일도 구하고 내가 고향 친구 중에 괜찮은 놈 있으면 소개도 해줄게. 어머 언니, 나 그럼 언니 따라가도 돼? 나는 지금 이렇게 공장 망하면 당장 갈 곳이 없어. 고아라서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거 알잖아. 언니 따라가면 나야 너무 행운이지. 이 은혜 진짜 잊지 않을게. 저는 저랑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영숙이 언니를 따라 생전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이 있었던 곳은 내륙이라서 바다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니를 따라 도착한 곳은 진짜 바닷가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새로 일을 구할 때까지 영숙이 언니의 집에서 지냈어요. 다행히 언니의 부모님이 인심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일을 구할 수 있었죠. 시장에 있던 국밥집에서 시장 내부의 다른 가게들이나 주변에 국밥을 배달하는 일을 구했어요.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이라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일했던 국밥집의 사장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제가 안쓰러운지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영숙이 언니네 집에 돈을 주며 새를 사게 되었습니다. 새를 내기는 했지만 워낙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딸처럼 지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행복했던 기간이랍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영숙이 언니의 중학교 동창과 제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일부러 언니가 소개해준 것은 아니었고 정말 우연히 술에 취한 언니를 주인 아줌마가 데리고 오래서 갔다가 눈이 맞았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소리 아시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굳건하게 믿는 편이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증인이니까요. 영숙이 언니의 동창이었던 상철 오빠와 저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의 연애 끝에 저는 청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생선을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남동생이 횟집에서 그 생선을 파는 일을 했죠. 횟집이 꽤 큰 편이라 그 횟집을 모르는 동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큰 횟집이라 부자였고 또 인물들도 나쁘지 않아서 남자친구와 그 동생은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연애할 때도 대놓고 제게 질투한 동네 아가씨도 많았답니다. 고아이다 직업도 별로인 애가 뭐가 좋냐는 말을 눈앞에서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남자친구는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우리 둘의 관계만 집중하라고 했죠. 문제는 제가 청혼 받고 난 뒤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거든요. 횟집 사장님은 본인 아들이 결혼한다고 말하는 여자가 저라는 사실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드센 분이었는데요. 죽어도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싫은지 제가 일하는 국밥집에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야 이년아, 네가 우리 순진한 장난 꼬셨지? 내가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 동네에서 유난이라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어. 너처럼 근본도 없는 고아랑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잠시만요 어머니. 이거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머니 머리 다 빠질 것 같아요. 제발요. 어디서 어머니야? 내가 네 어머니야? 나는 너한테 어머니라는 소리 들을 생각 전혀 없다. 당장 네가 네 주제 알고 우리 아들하고 그만 만나. 알겠어? 우리 아들이 착해가지고 너 같은 년한테 순진하게 넘어가는데 나는 어림도 없어.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횟집 사장님은 저를 찾아와서 진짜 시장 바닥에서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보란듯이 제게 근본도 없는 고아라는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아무리 말려도 횟집 사장님은 덩치가 너무 좋아서 절대 밀리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자 셋이 달려들어 겨우 떼내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숙이 언니네 집에 가서 울면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영숙이 언니가 말하길 워낙 유난으로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학생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학교에 와서 난리를 쳐 아들들이 외면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대도 워낙 돈이 많으니까 다들 말을 못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진지하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가 첫눈에 반했을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무리 횟집 사장님이 반대해도 오히려 우리의 사랑은 굳건해졌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과 달리 우리 때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도 없었고 또 워낙 작은 동네에다 시골이라 소문이 매우 빨랐습니다. 제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울자 금방 소문이 동네로 퍼졌어요. 결국 횟집 사장님은 또 국밥집에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자들이 달려들어 말려도 그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들어본 욕 중에 그때 들었던 욕이 제일 살벌했어요. 온갖 쌍욕과 함께 제 몸을 때리는데 그러다 우리 아기를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남자친구와 그 동생이 와서 겨우 말려 풀려날 수 있었어요. 만신창이가 된 저를 보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영숙이 언니의 집에 갔더니 언니는 완전 횟집 사장이 미친 사람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태를 구해준 사람은 경찰도 아니고 바로 누구였는지 아세요? 남자친구도 아니고 바로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래도 본인 아들의 자식을 임신한 여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며 저를 받아주셨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따라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아버지는 매우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그 웃음을 떠올리면 제 입가에 웃음이 떠오를 정도로 기억에 남아요. 뭐? 며느리? 당신 말 조심해. 나는 저런 년 내 큰며느리로 들일 생각 전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아들 뒤로 결혼하자고 집안 좋고 예쁜 여자가 줄을 섰어. 그걸 알면서도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어? 제정신이야? 당신도 그만해. 아이는 혼자만 들었어? 우리 장남이 책임진다고 하잖아. 나 따라서 배 타는 일도 계속하면서 대를 잇겠다는데 왜 그래?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들이 계속 우리 옆에 살았으면 좋겠다며. 결혼하고 같은 집에서 살면 오히려 좋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욕해도 앞에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임신한 상태로 시댁에 가서 살게 된 저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저라는 인간 자체를 싫어하셨거든요. 저를 보면 지나가는 바퀴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하셨어요. 제가 먹는 밥도 아깝다며 둘이 있으면 저는 그냥 굶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면 저는 그 시간 동안 내내 시어머니의 구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도 다 하고 횟집에 가서도 모든 일을 다 하길 원하셨어요. 집에 조그만 사탕 껍질이라도 거실 바닥에 있으면 임신한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먹을 자격도 없다고 밥도 주지 않으셨어요. 횟집에서도 배가 불러 움직이는 게 힘든데 행동이 느리다고 대놓고 욕하셨어요. 그걸 보다 못한 주방 이모님이 몰래 저를 불러 음식을 먹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몰래 뒤에서 저를 챙겨주지 않았으면 그대로 쓰러져서 유산까지 했을 거예요. 화장실로 불러 제게 과일을 먹이고 시어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밥을 먹여준 직원들에게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없는 짜증도 난다고 시어머니는 그냥 제가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나마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고아라는 소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 면역이 있었던 상태라 그나마 다행이기도 했죠. 처음으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모님에게 감사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만약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았다면 무척 서러웠을 테니까요. 이런 시어머니의 행패는 제가 아이를 낳자 훨씬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째의 성별이 바로 딸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고 본인 아들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대놓고 제게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을 때는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이년아, 그냥 집 나가라니까? 야반도주 하라고! 나는 네가 자고 일어나면 없었으면 좋겠다. 돈 필요해? 내가 줄게, 어? 그러니까 우리 장남 인생 다시 살게 네 딸 데리고 꺼지라고. 너랑 결혼한 것은 우리 아들 인생의 수치야. 어머니,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노력할게요. 네? 딸 낳아서 실망하셨죠? 둘째는 꼭 아들 낳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저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갈 곳이 왜 없어? 너 원래 공장에서 일했다며. 서울 가면 공장 많다. 거기 가서 어떻게든 살아. 제발, 응? 내가 오히려 부탁할게. 제발, 우리 아들한테 사라져.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돈을 줄 테니 제발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런 구박을 받는 상태에서 제가 안 나가고 버텼던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라서 저는 제 아이는 무조건 부모가 있길 원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도 잘했지만 딸한테도 사랑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떻게 시댁을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나무 사상도 없었고 우리 딸을 예뻐했어요. 남편은 본인 엄마가 저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2년 정도만 같이 살고 나가자고 했어요. 시아버지도 제게 몰래 돈을 모아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셨죠. 그 말을 믿고 버텼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게 된 계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도련님이 결혼하게 되면서 동서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고아에다 직업도 별로였던 저와 달리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는 동네에서 유명한 아가씨였습니다. 동서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만두집을 하셨는데요. 그 가게가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였거든요. 당연히 돈이 많았고 시장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이미 시어머니와 안면도 있는 상태였죠. 그 집의 딸이 도련님과 결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는 국밥집까지 와서 머리채를 잡았는데 동서가 들어온다고 하니 직접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사러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는 저와 달리 도련님은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입이 귀에 걸린 상태라 다들 한마디씩 건넬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서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제게 관심이 적으신 상태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동서가 들어오면 친자매처럼 지내려고 했어요. 동서는 예쁜 외모에 맞게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옷이며 머리며 달라진 상태였거든요. 외동이라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다고 하던데 확실히 그게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친해지고 싶었던 제 마음과 달리 동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게 쌀쌀맞게 행동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고아에다 꾸밀 줄 모르는 제가 동서는 창피했나 보더라고요. 영숙이 언니에게 살짝 말하니 원래 부자에다 부족함 없이 자라서 성격이 사납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니 말을 듣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없이 자라며 눈치가 늘었던 저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동서를 보고 다가가길 멈추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 빨리 분가할 수 있길 바랬죠. 시어머니는 원래도 동서와 가만히 있는 저를 비교하셨는데 동서가 아이를 낳자 아예 식구들 앞에서 더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도 저처럼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는데 아이의 성별이 바로 아들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동서를 예뻐하는데 그 동서가 아들을 낳으니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무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니까 하늘에서 감동해가지고 아들 주신 건가 보다. 쟤처럼 근본도 없는 사람은 삼시날매가 딱 알아보거든. 아이고 우리 손자 너무 예쁘다. 나는 우리 순자가 우는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웃음이 막 나와.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울면 시끄럽다고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조카가 울 때는 우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둘이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동서의 집에서 우리 시댁에 선물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댁에 밉보일까 걱정됐던 건지 한우며 과일이며 명절마다 좋은 음식도 보내고 심지어 소파도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소파에 누울 때마다 동서의 친정 칭찬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서와 둘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저는 옆에서 아이를 업고 걸레질을 하며 방을 쓸었죠. 제가 깎아준 사과를 먹으면서 동서는 은근히 저를 돌려서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배를 잡고 깔깔댔어요. 저는 그걸 다 들으면서도 말할 수가 없어 그저 조용히 화장실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동서는 제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어도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저렇게 변했거든요. 그 사건은 아직도 억울해서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랍니다. 그날은 동서가 시조카를 데리고 시댁에 놀러왔던 날이었습니다. 횟집이 아직 영업하기 전이었고 집에는 남자들은 없고 오로지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첫째 아이 시조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 딸이 3살이었고 동서 아들이 2살이었죠. 동서가 온다는 말에 저는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을 쓸고 닦고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동서가 유독 갈비찜을 좋아했는데 그걸 만들어야 했거든요. 갈비찜도 만들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들으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번 동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나서 저는 속으로 동서가 제발 안 오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날 동서가 집에 왔는데 동서는 시댁에 오면 항상 아이를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제 아이도 아닌데 제가 동서 대신 시조카에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이고 놀아주었죠. 그날도 역시 혼자 아이 둘을 돌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 아이 때 아이들을 돌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너무 정신사납고 힘들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사건은 동서가 집에 갈 때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제게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제 앞치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반지 하나를 꺼냈어요. 형님, 이거 제 결혼 반지잖아요. 이게 왜 형님 앞치마 주머니에 있어요? 이거 지금 훔치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저 이러면 다시는 시댁 못 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거 내가 윤철이 돌보다가 주머니 안에 들어갔나 보다. 아까 윤철이가 동서 반지랑 스카프랑 입에 물고 있더라고. 동서 오해하지 마. 내가 설마 동서 물건을 훔치겠어? 여기 시댁이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그건 형님 사정이고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윤철이 봐달라고 했지. 언제 윤철이 손에 있는 반지랑 스카프 형님이 훔쳐가라고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말이 되는 변명을 하세요. 동서는 제가 도둑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진짜 훔칠 생각이 없었고 그게 앞치마 안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이를 돌보다가 손에 있는 것을 앞치마에 넣었던 건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동서가 돌아간 뒤에 알았다면 반드시 동서에게 연락해서 돌려주었을 거예요. 그걸 훔친다고 해도 동네가 워낙 좁아서 만약 제가 그걸 팔았으면 금방 소문이 났을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당연히 제가 미쳤다고 등짝을 때리며 당장 사과하라고 난리였습니다. 동서는 표독스럽게 저 때문에 다시는 시댁에 못 오겠다고 난리가 났죠. 결국 저는 동서에게 제 잘못도 아닌데 빌었습니다. 그날 동서가 집에 가고 시어머니는 제게 도둑년이라며 난리가 났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반지 사건 때문에 시어머니는 우리 딸과 저를 더 미워했습니다. 동서랑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되었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인생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시어머니가 친정에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은 차로 1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 친정으로 간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구박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도 결혼하고 제가 처음으로 활짝 웃는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갔던 셋째 날에 그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바다에 갔다가 죽은 상태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비가 무척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어 둘에게 바다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천둥까지 치던 날이라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배를 탄 지가 오래되어 이 정도는 끄떡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여보, 진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요. 네?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도 끓여줄게요.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아까 보니까 김 선장님은 오늘 집에서 쉰다고 하셨어요. 이런 날에 괜히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하하하, 아가 괜찮다. 진짜 괜찮다니까. 너는 아기랑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 내가 배를 몇십 년 탔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날씨가 이러니까 금방 들어올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라. 그날따라 이상하게 촉이 이상했고 날씨도 너무 거세서 저는 아기를 안고 배를 탄 남편과 시아버지를 끝까지 말렸습니다. 그런데 둘은 너무나도 완고한 상태였어요. 결국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우는 아이를 업고 보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재우다가 같이 잠들었는데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눈을 비비며 나갔더니 영숙이 언니가 온 얼굴이 눈물로 덮인 채로 제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으며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언니는 집에 와 우리 아이를 대신 안고 저를 끌고 선착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에 갔더니 진짜 둘의 시체가 나란히 바닥에 있었어요. 저는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무슨 정신으로 시어머니에게 연락했고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장례식 때 시어머니가 제게 죽일년이라고 말하면서 때렸던 것이 얼핏 기억이 나요. 그냥 멍한 상태로 계속해서 허공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꿈을 꾸는 기분이었고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방님도 제게 와서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질렀죠. 분명히 말렸는데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고 바랬어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숙 언니는 그런 제게 그냥 시댁을 떠나 혼자 아이를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배에 둘째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혼자 둘을 키울 자신도 없었고 또 이상한 죄책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배랑 횟집은 다 정리했어요. 아내랑 저는 알아서 살 테니까 형수님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알겠어요? 우리 엄마 저렇게 미쳐버린 거 다 형수님 때문이잖아요. 형수님이 집에서 우리 아버지랑 형을 제대로 말렸다면 이 사단 안 일어났어요. 사고가 나고 서방님은 대놓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시댁에 자주 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는데 사고가 난 후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요. 예의상 안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서를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사고가 나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매일 아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배를 타고 바다에 가야 하니 도시락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제가 만들지 않으면 나쁜 년이라고 욕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면 그걸 또 저보고 배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어요. 배는 이미 서방님이 마음대로 처분한 뒤라 잊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상태니까 횟집은 당연히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서방님이 일방적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1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렇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어느 날은 멀쩡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제게 쌍욕을 퍼부으며 본인 남편과 장남을 살려내라고 난리를 쳤어요. 문제는 저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딸한테도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집을 둘러보니 시어머니와 우리 딸이 없더라고요. 순간 촉이 이상해서 집안을 뒤졌는데 둘은 아예 밖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임신 막달인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우리 딸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려서 그나마 딸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고 이후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런다고 아버님이랑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가 평생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요. 제발 용서하세요. 네? 네 새끼만 소중하냐? 나도 내 새끼 소중해. 옛말에 어린아이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사는 신이 앗아간 목숨을 돌려준다고 했어. 나는 내 새끼랑 내 남편 보고 싶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우리 딸을 바다에 던지면 시아버지와 남편이 되돌아온다고 믿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으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것도 서방님이 저 몰래 다 가져갔더라고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서방님 집으로 가면 동서가 매우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랑 가게도 본인들이 정리해서 다 돈을 가져갔는데 우리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워낙 인맥이 넓어서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받은 부의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동서와 서방님은 시어머니나 제대로 모시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버티면 겨우 2만 원, 3만 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당장 어린 딸과 시어머니를 굶겨야 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져왔던 기억이 나요. 저라도 밖에서 일하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저렇게 미쳐있고 딸은 어리고 게다가 저는 임신한 상태여서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독립한다고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서 그걸로 버티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돈이 전부라는 것을 아니까 있어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그 통장이 바닥나면 그때는 진짜 길거리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런 우리의 집안을 알고 마음씨 좋은 영숙 언니와 언니의 부모님이 음식을 자주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도와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여튼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때는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둘째 때는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 서럽고 무서웠어요. 제 처지가 눈물이 나왔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영숙이 언니에게 겨우 부탁해서 첫째를 며칠 맡길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신경 쓰여 저는 3일 만에 둘째를 낳고 퇴원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까지 챙기느라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랐고 몸이 한계인 것이 원망스러웠죠. 확실히 신생아가 있으니까 돈이 나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쓰는데 통장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다 자는 새벽에 집을 나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결혼 전에 일했던 국밥집 사장님이 우리 집 형편을 알고 일부러 만들어준 자리였어요. 만약 이런 호의를 베푸는 분들이 아예 없었다면 저는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걸 돌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돈이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동서와 서방님은 딱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기일에 제사를 지낼 때만 시댁에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시조카를 보면 우리 아이들과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에 너무 슬펐어요. 우리 아이들은 돈이 없어 간식도 못 먹고 옷도 몇 벌로 돌려 입었거든요. 심지어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첫째인 딸의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제배에서 나온 아이라고 우리 둘째를 미워했어요. 대놓고 둘째를 자꾸 바다에 던지고 본인 장남을 데려오겠다고 미친 짓을 또 하기도 했답니다.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어머니 보면 참 안타깝기는 해요. 형님도 힘드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에 이런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어디 요양원에 보내거나 그러실 건 아니죠? 그러면 벌 받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내가 어떻게든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실 거니까 동서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도 그래? 왜 갑자기 저한테 적대적으로 그러세요? 제가 형님이 그렇게 살라고 시켰나요? 저는 그래도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들이 쓰던 것도 형준이 주려고 가져왔어요. 저 같은 동서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동서는 1년에 겨우 한 번 보면서 볼 때마다 제 속을 긁고 갔습니다. 동서는 애초에 친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에게 쓰는 것을 다 좋은 것으로 쓰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제가 힘들게 살아도 동서가 저렇게 저를 동정하면서 주는 것은 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집에 두고 가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그냥 동네에서 부업도 계속해서 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일단 하고 봤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죠.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미친 사람으로 돌아다니니까 놀림도 많이 받았거든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너희 할머니 이상하다고 놀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저도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만약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사고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시아버지와 남편을 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시어머니는 치매까지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려서 추운 겨울에 내복 하나만 입고 나가거나 한여름에 털옷을 입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자 집 밖을 그렇게 나가셨는데요. 나가서 자꾸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 장난 아니겠다. 진짜 나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 제일 최악은 바로 너희 시동생하고 동서야. 시동생은 특히 본인 엄마가 저런 상태면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언니, 말도 마. 나는 이제 포기했어. 저게 사람인가 싶다니까. 본인 엄마를 저렇게 방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저런 미친 시어머니가 안쓰러울 지경이야. 그렇게 아들들을 사랑했는데 버림받았잖아. 제 유일한 지인인 영숙이 언니는 제게 틈만 나면 서방님과 동서를 욕했습니다. 서방님은 본인 엄마가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제사 때도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횟집과 배를 팔고 남은 돈으로 제목도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유산 소송의 시효 기간이 지났다면서 제게 돈에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걸린 뒤로 유난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서방님에게 그래도 병원비는 조금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버림받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도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이 많아 돌아가시면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사 때 오지 않던 서방님과 동서는 그래도 시어머니의 장례식이라고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조의금을 죄다 뺏길 것 같아 눈에 불을 켜고 지켰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서와 서방님은 돈에 눈이 멀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한 일은 장례식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딸과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오더니 집을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집 할머니가 명의자였어요. 그런데 죽었다면서요. 그래서 아들이 처분했어요. 나는 그냥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한 거니까 그쪽 집안 싸움은 알아서 해요. 일단 집은 당장 이번 주 내에 빼주셔야 돼요. 아니 사장님, 이건 아니죠. 물론 이 집 명의가 시어머니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렇게 쫓겨나면 저랑 우리 아이들 당장 갈 곳이 전혀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이 왜 이래요?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다 뺏겨야 돼요? 사정은 안타까운데 우리도 이게 최선이에요. 일단 저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런 건 가족들이랑 상의하세요. 영업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부동산에 아무리 따져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서방님이 시어머니의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게 물어보지도 않았죠. 저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서방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서방님과 동서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서방님은 본인 엄마가 죽어서 재산 처리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어찌나 당당한지 제가 잘못한 줄 착각했어요. 동서는 애초에 친정에 돈도 많다면서 불쌍한 제게 너무 차가웠습니다. 제가 엉엉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자 서방님과 동서는 본인들이 자선사업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대로 쫓겨나 영숙이 언니의 집에 가 얹혀 살았습니다. 너무 눈치가 보여 일주일 만에 단칸방을 구해서 나왔는데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영숙이 언니는 제게 서방님과 동서 욕을 하느라 밤을 새울 정도였어요. 단칸방을 구하고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는 다들 제 손길이 급한 유아는 아니었어서 그냥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은 빚이 너무 많았어요. 돈을 벌어도 빚을 갚느라 다 쓰게 되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제게 돈을 다 가져갔으면서도 본인 엄마의 병원비는 갚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서운하고 울분이 터졌습니다. 제일 슬펐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는 것도 시간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당장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그런 것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시댁 집을 팔아 가게 하나를 열었어요. 시장 안에 아주 큰 고깃집을 열고 운영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그 가게를 보면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러다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랍니다. 우리 아들은 굉장히 순하고 의젓한 아들인데요. 제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빠가 있던 시절도 없어서 제게 아픈 손가락이었죠. 불우한 환경에도 엄마인 저랑 누나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서 항상 제 버팀목이었답니다. 이런 아들이 어느 날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아무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딸에게 물었더니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는데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간다고 선생님께 말했대. 그런데 선생님이 전교에서 제 한 명만 수학여행에 불참한다고 하셨나 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가는 쪽으로 엄마 설득하라고 했는데 애가 그걸 말 못하는 거야.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혼자만 수학여행을 못 가니까 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상태였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대출을 갚고 월세를 내고 애들 먹을 최소한의 끼니를 챙기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는 돈이 아니고 아예 부족해서 월말에는 저는 아예 끼니를 굶는 상태였어요. 딸의 말을 듣고 급하게 일하던 식당에 가서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냐고 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언니도 그때 남편이 도박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포기할까 싶다가도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꼭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기 싫었지만 자존심 다 버리고 동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선은 제가 집에 왔다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도 없었어요. 대문 밖에 세워두고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동서, 2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나 저기 식당에서 일하는 거 알지? 월급 받으면 동서한테 바로 줄게. 아들 수학여행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돈 안 받고 동선에 가서 설거지하고 힘든 일 다 할게. 어떻게 안 될까? 싫어요. 그리고 우리도 형편 어려워요. 형님은 그렇게 돈에 눈이 멀었으면서 20만 원도 없어요? 있어도 못 주니까 가세요. 동서는 여유로운 친정과 잘 나가는 가게 때문에 돈이 많아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 제게 못 준다고 하니까 울분이 터졌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무릎까지 꿇고 엉엉 울며 애원했는데도 동서는 그런 저를 무시했어요. 결국 저는 대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울면서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무조건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결국 동서는 집에서 찬물을 가지고 와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을 불러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이때 결국 우리 아들은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가 울자 아들도 같이 울더라고요. 딸까지 함께 셋은 끌어안고 반드시 성공하자고 다짐했어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수학여행 사건은 특히 우리 아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원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서 선생님들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환경에서 키웠는데 잘 자라주어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잘 보고 있느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만약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너무 흐뭇하게 웃으면서 봤을 거예요. 아무튼 아들은 수학여행 사건 때 제가 동서에게 당한 얘기를 듣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공부를 꽤 잘하던 아이였는데 그 결과 전교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몸 챙겨가면서 공부해. 엄마는 네가 그러다가 잘못될까 봐 너무 무섭다.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공부해야지.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알지? 엄마, 나는 절대 못 죽어. 내가 다 계획이 있거든. 쓰러질 일은 전혀 없으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복수할 거야. 아들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그 결과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이 1등을 하자 너무 기뻤어요. 영숙이 언니도 제게 아들 잘 둬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진학 상담을 하러 갔더니 아들은 서울대에 갈 성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들이 성적도 좋지만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선생님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 인기가 아주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실제로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제게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그런 말을 듣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등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되자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워낙 사건이 많아 동네에서 다들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유로운 부자였다가 단칸방에 살게 된 이후 동네에서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는 동정의 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비참하고 슬펐지만 일부러 더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집에서 검사가 나오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저를 붙잡고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수학여행비를 안 주고 인연을 끊은 동선의 집안을 짓밟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게 영업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네?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해요. 죄송해요. 남편 지금 쓰러졌어요. 어느 날 동서가 엉엉 울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들이 동선의 가게를 미친 듯이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되는 종목을 다 잡았다고 해요. 또 동서 가게가 잘 되면서 온갖 불법적인 일을 다 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채용하고 또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것도 꼼수를 썼다고 합니다. 동선의 가게에 유통되는 재료도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차츰 동선의 가게는 망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사람들을 죄다 소환해서 조사했거든요. 이러자 동선의 가게는 거래처가 다 끊겼고 소문이 나서 손님들도 더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은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까지 했죠. 이런 모습을 보고 딸은 제게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착한 성격도 아니라서 죽어도 용서할 마음은 없었어요. 특히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고 또 가장 어려울 때 외면했던 동서는 아들이 더 강하게 복수하길 바랬습니다. 결국 동서는 횡령과 사기 그리고 온갖 자잘한 불법까지 다 걸려서 가게를 접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교도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아들은 본인이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교도소에 가고 동선의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고 저는 미련 없이 그 지역을 떠나 서울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 덕분에 제가 호강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요즘은 가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믿기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의 울음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늘로 갔지만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하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다행이에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딸과 아들과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살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서러워 하소연할 곳이 없어 여기에다가라도 익명으로 제 사연을 남겨봅니다. 사는 게 어찌 이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절망스러워 이대로 나뭇가지를 놔버려도 될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는 늙은이입니다. 모든 게 저의 죄였다면 죄였을까요? 부디 힘없는 늙은이의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바닷가 근처 마을에서 새 오빠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제가 집안의 막내였고 오빠들과는 터울이 많이 난지라 저를 퍽 귀여워해 주었어요. 물론 지금은 세상을 다 떠난 분들이시지만 그 당시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많이 애립니다. 아버지는 전국을 돌며 일을 하시는 분인지라 얼굴 보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육지 냄새를 묻혀오는 아버지의 품이 그리도 따스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동안 어머니는 간단히 소일거리를 하시며 저희 4남매를 키우셨어요. 자라면서 오빠들이 어머니 일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장남인 첫째 오빠가 빨리 취업을 해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되어주었어요. 그런데 큰오빠는 사실 몸 한쪽이 불편했어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다리 한쪽이 틀어지신 게죠. 변형이 왔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오빠가 소아마비를 앓았을 적 어머니가 오빠를 업고 한약방이라면 한약방, 병원을 모두 옮겨 다니셨대요. 그 덕분인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빠는 후유증으로 늘 절뚝거리며 걸었는데 동네 아이들은 고세를 못 참고 오빠를 향해 다리 병신이다, 다리 병신이 지나간다 하고 놀리곤 했어요. 저는 말 못하고 그걸 묵묵히 참고 있는 오빠가 불쌍하고 가여웠고요. 근데도 오빠는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괜찮아, 얼른 집에 가서 어머니 도와드리자 하고 제 손을 잡고 집으로 가시곤 했어요. 오빠는 화도 안 나? 쟤네들이 저러는데 내가 확 혼내줄까? 아니야, 오빠는 화나는 거 없어. 오히려 다리가 이 정도라도 되니 걸을 수 있어 다행이지.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져 다리 한쪽이 깨지고 돌아와도 슬픈 기색 없이 늘 이렇게 말하던 오빠. 오빤 제겐 정말 바보같이 착한 오빠였어요. 먹을 게 별로 없던 집안에서도 늘 저 먼저 먹으라며 챙겨주고 동생들 힘든 거 없는지 살펴주고 그런 오빠의 모습을 좋게 본 가게 사장님이 다행히 오빠를 취직시켜 주신 거죠. 착한 사람은 어떻게든 복을 받는다고 저는 그 믿음을 오빠를 통해 배웠어요. 자라나는 동안 저는 꽤 말괄량이에 그저 뛰어다니고 노는 거 좋아하는 계집애였는데요. 오빠들은 그런 제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둘째 오빠가 잔소리꾼이었는데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오빠는 제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 엄하게 혼을 내곤 했어요. 그리곤 학생이면 공부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저를 어떻게든 책상 앞으로 앉히곤 했죠. 오빠, 난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요. 안 할래. 너 공부 안 하면 뭐 할 건데? 학교에서 숙제 내준 거 펴봐. 얼른 안 해? 다정한 첫째 오빠와는 달리 조금 무서웠던 둘째 오빠의 꾸지람에 어쩔 수 없이 연필을 들긴 했다만 저는 교과서를 펴놓고도 늘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오빠가 그런 제 몸 위에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나갔죠. 오빠들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풀어도 모자랄 거예요. 오빠들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가끔은 듣기 싫은 잔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은 추억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제 마음속 가장 안락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역시 고생이란 고생은 많이 하신 분인데요. 우리 사남매 우애가 좋아 자신은 별로 힘든 게 없다 말씀하신 분이지만 어찌 그 삶이 쉬우셨겠어요. 홀로 자식 넷을 낳고 남편은 타지에 나가 돈을 벌고 기댈 곳은 본인밖에 없으셨을 텐데 지금에야 어머니 마음을 다 이해하지만 그때 전 너무도 어려 그런 것들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타지에서 돌아오시고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시며 가정 형편이 많이 피었어요. 또 오빠들이 줄줄이 취업하고 돈을 버니 집안엔 먹을 것들이 넘쳐났죠. 그게 저는 너무도 좋았어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엔 저희 집이 꽤 잘 산다는 소문이 났던지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깨가 으쓱거렸죠. 정이야,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주면 안 돼? 나도. 정이 부럽다. 넌 맨날 이런 거 먹고 사는 거야? 우와. 가끔씩 아이들이 계란이며 햄이 들어간 제 도시락을 탐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선심 쓰듯 한 입 주며 유복해진 형편을 즐기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 큰오빠였어요. 큰오빠가 가게에서 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겼는데 큰오빠 말로는 사무직이고 기계를 만지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빠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나가보니 오빠의 다리가 기계에 끼어 급하게 빼내긴 했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고 아버지는 헐레벌떡 저와 함께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주한 오빠의 상태는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고 있던 그 절뚝이 다리, 그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더군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 했지만 의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남 어찌하면 좋아요, 여보. 정이야, 어찌하면 좋으니? 어머니는 애간장이 끓듯 목을 놓아 우셨고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해맑게 웃으며 공장으로 출근하던 오빠가 생각이 나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끝마친 오빠는 의식이 없었지만 다리를 잃은 꿈을 꾸기라도 하는 건지 자면서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다리 한쪽을 잃은 완전한 장애인이 되면서 어머니는 당분간 일을 그만두시고 오빠 돌보기에 집중하시게 되었죠. 거기다 치료비며 여러 가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 다른 오빠들이 벌어온 돈도 금방 동이 났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시집을 가든 취업을 하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정 형편도 기울어져 가고 저라도 다른 곳에서 제목하며 사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인 것 같더군요. 그러던 길에 마침 괜찮은 자리를 발견했어요. 친하던 언니가 저를 데리고 서울로 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자기랑 살면서 일을 하자고요. 정이야, 서울이 돈도 많이 주고 여기 있는 것보다야 훨씬 나아. 나랑 같이 가자. 늘 서울을 동경하던 언니였는데 언니는 저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서울 너무나 낯선 곳이었기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처음엔 안 된다고 했고 그럼에도 제가 가겠다 오기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어요. 정이야, 꼭 거길 가야겠니? 그냥 여기서 우리랑 살다 시집가도 될 터인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나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우리 집 살림에 보탬이 될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그때 제 목소리엔 어떤 결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오빠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못할 게 없다는 그런 결기말입니다. 피부치와 헤어지는 마음이야 저 역시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언니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의 미래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나 저나 수중에 가진 돈이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열악한 방 한 칸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는데요. 돈이 없으니 밥을 굶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허나 그렇게 비참함의 길목을 헤집고 헤집다 언니도 저도 같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동네 밥집이었는데요.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 돈을 많이 줄 것 같아 택한 거였어요. 언니와 저 둘 다 주방 일과 음식 나르는 일 두 가지를 다 했는데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니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단했어요. 집만 오면 녹초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자곤 했죠. 허나 그럼에도 돌아오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아 슬슬 서울 생활에 회의감이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식당에 놀러온 손님 한 분이 제게 관심을 보이면서 서울살이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식당 밥맛이 좋아 서울에 오면 이곳부터 들린다고 했어요. 가게를 끝날 때쯤 아주 늦은 시간에 와 밥을 먹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 가끔은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저희는 보통 고향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희 씨는 고향 그립지 않아요? 나는 나주가 고향인데 요즘은 고향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립고. 고향이 나주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가끔 가다 사진 한번 보고 그러는 게 전부죠. 그 사람은 옷차림이나 말하는 거나 좀 달랐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투나 가벼운 행동 같은 것들도 무척 세련되어 보였고요. 나와 다른 세계 사람 같아 그런지 슬슬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 관심을 알아차렸는지 그 사람은 언젠가부터 제게만 따로 팁이라며 돈을 주고 갔고 어느 순간에 이미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결혼을 할 때서야 정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만났는데 정말 몇 시간 내내 이야기꽃을 피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장작불에 구워주신 고구마를 베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잘 살아야 한다 정이야 하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단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라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했어요. 미안해, 당신 혼자 집에 있게 해서. 대신 이번 출장 빨리 끝내고 돌아올게. 알았어요. 난 괜찮으니 여보 몸 조심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바로 애가 생겨 그때는 제가 뱃속에 첫 애를 베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은 거의 집에 있던 적이 없었어요. 그 바람에 너무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돼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몇 달에 한 번 남편을 보던 와중 첫째 애를 출산했을 때야 다시 그리운 남편과 재회할 수 있었는데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참고 있었던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아이도 낳았고 하니 이젠 좀 출장 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요.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냥 돈 좀 덜 벌어도 되니까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남편은 제 말에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 우리 집 살림은 누가 책임지냐면서요. 그러더니 그리 외로우면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게 어떻겠냐 말하더라고요. 시댁을요? 우리 부모님이 애기도 잘 봐줄 거고 당신도 잘 대해줄 거야. 전번에 어머니가 당신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도 꺼내셨어. 시부모님이 그때까진 무섭고 불편한 존재였기에 그건 좀이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지만
남편은 자기 자리를 그렇게라도 메워주고 싶은 건지 제게 계속 시댁에 들어가 살라 말했어요. 거기다 시부모님까지 이 얘기를 들었는지 남편이 다시 떠나자 여자 혼자 집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무섭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 몇 번은 거절을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시부모님의 부탁을 마냥 거절할 순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살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 들어가니 다시 외로워도 좋으니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생활이 고단하고 퍽퍽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저 저를 한낱 종으로 대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말할 길이 없습니다. 한겨울에 아이 없고 얼음띤 물에 신의부터 시작해 온갖 시댁 식구들 빨래를 하는 건 일상이었고 삼시세끼도 모자라 5끼를 차려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늘 10첩 이상의 밥상으로요. 남편 집안이 여유로웠기에 따로 일하시는 아줌마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되어서 그럼 놀고 먹을 생각이냐며 엄하게 호통치시곤 하셨습니다. 거기다 신의 성질머리도 보통이 아니었던지라 이 모든 집안 사람들 성격 맞춰가며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없어지고 그저 누군가의 며느리만 남아있더군요. 거기다 명절날 어쩌다 그리운 친정에 가려 하면 그것도 그렇게 눈치를 주시곤 했습니다. 네 집은 참 꼬박꼬박 간다. 거기 가는 게 그리 좋으니? 금방 올게요, 어머님. 갔다가 괜히 내 아들 고생시키고 그러지 마라. 아무래도 일하느라 힘든 애야. 네, 어머님. 아유, 엄마도 참. 이제 들어가세요. 남편이 겨우 말려 집에 들여보냈었기에 망정이지 따라오기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은 아끼고 도시면서 며느리는 왜 그것에 반에 반대접도 안 해주시는 건지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차오르던 세월이었어요. 그것을 남편에게 푼 적도 있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마음도 이해하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대들 순 없잖아.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나중엔 저 몰래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정말 제게 못할 짓을 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 시절 여전히 출장이 많았는데 한 번씩 여자의 향수 냄새 같은 걸 묻혀오곤 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 아니라 설마 했지만 내 남편이기에 믿고 넘어갔죠.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 시절엔 많이들 그리 참고 넘어가고 살았습니다. 그저 제게 귀하고 소중한 건 제 자식뿐이었죠. 우리 아들 커가는 낙,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며 안기는 그 얼굴만이 제 삶의 전부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특히 첫애에 대한 애착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제게 떼어놓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였죠. 또 첫애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 계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첫애는 저희 오빠처럼 어린 시절 자주 아팠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 네 뱃속에서 나와 그런 거 아니냐, 아님 우리 장손이 왜 이리 골골대 라고 뭐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마다 시어머니 불만 섞인 소리가 듣기 싫었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아이가 아픈 거였어요. 정말 얘가 내 뱃속에서 나와 이리 아픈 건가 하는 생각이 저도 한두 번씩은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건 시부모님 덕분에 아이가 늘 좋은 치료를 받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4살쯤 되었을 때 연달아 둘째, 셋째까지 갖게 되었는데 둘째, 셋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에는 이제 어디 하나 부러지는 곳 없이 쌩쌩하게 잘만 걸어 다녔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죠. 또 첫째는 동생들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적엔 시부모님에게 구박받는 저를 신경 써주었던 것처럼 아이들 공부를 알려주고 숙제 검사를 하고 가끔은 밥 챙기는 것까지 제가 못하는 세세한 부분들을 첫째가 도와주었습니다. 윤재야, 항상 엄마가 우리 윤지한테 고마운 거 알지? 아니에요. 내 동생들이니까 내가 챙길게요.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면 자기 동생이니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첫째는 바로 이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조금 충격적인 일이 생겼죠. 저는 아직도 이 일을 잊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날은 첫째 생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장손 생일상이라고 한가득 차리라길래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와선 갑자기 첫째에 먹을 케이크를 설거지통에 버리는 겁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에그머니나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엄마는 왜 형만 이뻐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할머니도 장손이라고 맨날 형 입에만 좋은 거 넣어주고 좋은 옷 사주고 나랑 윤영이 얘는 맨날 찬밥 신세잖아. 엄마 모르겠어? 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너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게와 그런 말을 늘여놓는데 그제야 이 집의 관심이 장손인 첫째에게 많이 가 있었다는 걸 실감했죠. 어미로서 너무 죄스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미처 몰랐어. 그냥 너희가 형이랑 잘 놀고 형도 잘 따르길래.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알았어. 약속해 대신. 이젠 형만 이뻐하지 않기로. 다행히 아이들이 그 후에 마음을 풀어주었지만 그 뒤로 저는 작은 거 하나에도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의 관심이 첫째에게만 가지 않도록 사랑이 공평하게 느껴지도록 말입니다. 다만 저는 바뀔 수 있어도 시부모님은 그러실 분들이 아니었기에 할머니가 형만 이뻐하는 건 할머니의 잘못된 생각이야. 알지? 그건 너네가 이해해줘야 해. 라고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후론 둘째와 셋째 모두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 첫째를 따라 명문대에 들어갔고 시댁에서 그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달팠지만 그래도 자식들 바라보며 산 세월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려 잘 자라줘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더라고요. 시작은 남편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제 눈을 피하며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던 남편이 어느 날은 잔뜩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선 대뜸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지 않았냐? 그만 이혼하는 게 어떠냐? 여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뇨, 갑자기 무슨... 나 사실 같이 살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 미안하다 정말.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근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만 갈라서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껏 이 시집살이를 참고 살아왔는데 당신 하나 보고 자식 키우며 살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른 여자 생겼다며 가정을 깨트리자니 당신 미쳤어요? 알아, 다 알아. 위자료 넉넉히 챙겨줄게. 그러니까 헤어져주라 부탁할게. 아니요, 그것만은 절대 못 해줘요. 절대 안 돼. 내가 왜 해줘야 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눈물이 후두둑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난 후 홀로 시부모님 모시며 살던 시기 벼락같이 찾아온 이 일은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렸습니다. 참 어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얄팍할 수 있는지. 날 외롭게 하긴 했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충실하고 가정을 살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술 취해 한 말이니 잊어달라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그 상처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또 바람필 거란 보장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그 후론 남편과 대면대면 말도 거의 섞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원래 얼굴도 잘 안 보던 남편이었으니 딱히 불편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 남편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는 우라통을 치밀어 오르게 했죠. 남편은 여전히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맞이하고 이 일로 시어머니까지 쓰러지시게 되는데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는데 불길하게 울려오는 전화기를 둔 순간 충격적인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불이 나게 뛰어갔는데 남편과 낯선 여자가 응급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심하게 다친 쪽은 남편 쪽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두 분이 동승한 상태였고 건너편 트럭 운전수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남편의 상간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그날 이 여자와 함께 시댁 소유의 별장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둘만의 밤을 보내려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가던 길 사고를 당해 그렇게 가버린 것이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한동안은 멍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옆에서 위로해주던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허나 그 와중에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재산이 제게로 모두 넘어온 상황이라 일단은 그것부터 처리를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것을 모두 큰애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큰애뿐이었던지라 재산을 받으면 알아서 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그 불길함을 느낀 것은 불과 한 달 후였어요. 큰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저에게 일말의 통보도 없이 그냥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소식을 둘째에게 듣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엄마, 저 아무래도 오래 있게 될 것 같아요. 사업차 나가는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 알겠다. 대신 몸 조심하고 타진이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네, 엄마 알겠어요. 끊을게요. 그날따라 큰애의 목소리가 유달리 차갑게 느껴졌던 것은 기억의 왜곡일까요? 허나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큰애가 미국에서 힘들게 지낼 게 예상돼 잡생각을 하다 잠에 들곤 했습니다. 아직까진 품 안의 자식이었으니까요. 재산이 넘어가고 난 후 큰애는 늘 하던 안부 전화도 점점 시들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바빠서 못했다. 어느 날엔 전화하는 걸 까먹었다. 매번 반복되는 핑계 같은 말들에 어미인 저도 섭섭했습니다. 첫째가 변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조금씩 제 마음 한구석에서도 불안한 감이 솟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윤재한테 연락 오니? 가끔씩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둘 다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명절날에도 연락이 없어지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허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저에게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의 분노가 상당했습니다. 첫째가 미국을 가고 3년 후쯤 한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그 결혼식에 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저도 놀라 첫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는 받더군요. 그래도 동생 결혼식인데 시간을 내서 와야지. 어떻게 형이 돼서 안 오겠다는 거야? 엄마, 여기 사업이 워낙 바빠서요. 그래도 제가 축의금 넉넉히 붙였어요. 아니, 돈이면 다인 거야? 가족 결혼식인데 형인 네가 있어야지. 제가 미국에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아이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곤 전화를 툭 끊었고 심지어 둘째 말론 그 축의금 액수도 굉장히 보잘것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그 원망을 저에게 쏟아내었고요. 이게 형이야? 엄만 형이 우리 챙겨줄 거라 생각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준 거냐고. 저는 여기에 대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정을 한 것은 저였으니까요.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셋째 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가 해결해. 하며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딸도 재산 문제에 있어서 저에게 크게 섭섭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허나 이제 와서 상황을 고치려 해도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첫째에게 당한 입장인데 정말 잠도 안 오고 첫째에 대한 원망만이 차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시부모님 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재산을 제가 아닌 시누이 쪽에 모두 넘겨주셨던 터라 늦은 나이 식당에 나가 일을 해야 했고요. 받아주는 것도 없어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신음소리가 나오곤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몸이 아파 깨곤 했고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한 일이었지만 고된 시집살이가 끝나니 이젠 또 다른 고생길이 열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아이들은 이제 더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제 생일날에도 찾아오지 않고 이대로 연을 끊기라도 할 작정인지 어쩌다 명절날 한번 찾아와도 밥 한 끼 먹고는 그냥 가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마음 풀어다오. 언젠가는 애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빌기도 했지만 둘 다 쎄한 반응이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애들에게 섭섭했죠. 하나뿐인 부모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셋째 딸이 집으로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기억나? 둘째 오빠가 첫째 오빠 케이크 버렸던 거. 그날 엄마가 우리한테 미안하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그럼. 그날은 왜? 그날 할머니가 둘째 오빠 불러놓고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몰라. 장손한테 그랬다고. 감히 형한테 그랬다면서 말이야.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며 나까지 혼을 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런 일들이 어린 시절에 너무 많았어. 모래알같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고. 솔직히 엄마한테도 오빠만 아픈 손가락이었잖아. 거기다 나는 계집애라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가 이러는 거 엄마도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난.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곤 얼마나 내가 자식들의 고통에 무지했던 사람이었는지 그걸 지금에서야 알게 된 스스로가 너무 바보 천치 같았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후론 몸이 전보다 더 자주 아팠어요.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옮겨간 건지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감기에 걸렸고 기침도 멎지 않았어요. 그리 많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같은 나이대 여자들에 비해 제가 훨씬 늙어 보였죠. 환갑이 아니고 칠수는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으니 얼굴도 보기 싫어 어느 순간부턴 집안의 거울을 죄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들면 병은 다 오는 거라지만 저에게도 그 순서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폐암이었고 결과를 알게 된 후로 바로 수술을 받긴 했지만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거기다 힘겨운 항암 치료가 남아있었으니 이대로 죽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좁은 방 한 칸에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사는 것도 벅찼고 항암 치료비로 돈이 나가면 또 일을 해야 하는 처지였는데 그 현실을 견디기도 버거웠으니까요. 거기다 찾아와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침대에 누워있으니 자꾸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어느 날 너무나 그리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얼굴이었어요. 소식 듣고 왔어요. 일단 저희 집에 있으면서 치료 받으세요. 바로 내 자식들 둘째와 셋째였습니다. 둘째는 무척이나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일단 모시겠다며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고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해준 거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갈데 없는 부모를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리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며느리는 내내 불만스러운 얼굴로 입술을 툭 내밀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를 데리고 오는 걸 며느리는 많이 반대한 모양이었습니다. 허나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기막힌 소식을 하나 전해주더군요. 엄마, 첫째 형 한국 들어온 거 알아요? 나도 몰랐는데 윤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형한테 어제 가서 돈 좀 빌려달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돈 없대요. 그러면서 그 비싼 아파트는 어떻게 산 건지. 그리고 앞으로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거면 연 끊잖아 뭐라나. 나는 진짜 형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이가 갈려요. 그랬니? 아들이 그 말을 하는데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죄인이 된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옆에서 대놓고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둘째네 집에서 살게 되니 또 다른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둘째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저를 대놓고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니 별 얘기를 못했지만 몸이 좀 나아지자 이것저것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잠깐 일 나가봐야 하니까 저녁 좀 만들어 놔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그래. 언제 돌아올 거니? 그것까지 알아서 뭐 하시게요. 몰라요. 저녁 늦게나 되어서 와요. 둘째 며느리는 둘째가 차린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안 낳고 둘끼리만 살고 있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손주가 하나라도 있는 게 좋았지만 나에게 원망 많은 자식이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수도 없었죠. 아무쪼록 처음에 저녁 차려달라 부탁했을 땐 내 손으로 지은 밥 아들이 먹고 며느리가 먹는다는데 최대한 잘해주고 싶었어요. 힘든 몸 이끌고도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고 국찌개 끓여서 꼭 상에 내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 부탁이 무리하게 늘어가더군요. 제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어머님, 빨래는 하셨죠? 빨래 꼭 하셔야 해요. 지금 해야 내일 마르니까요. 그리고 밥 드시면 설거지 꼭 하시고요. 몸이 다 나은 것도 아닌데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맡기니 퍽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가야, 빨래 정도는 네가 해줄 수 있니? 내가 아직 움직이는 게 불편해서. 라고 하니 말은 없었지만 기분 나쁜 내색을 보이며 회사로 출근하더군요. 그 뒤로부턴 부탁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애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의 짜증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일이 많은 건 상관없었지만 더 힘들고 괴로웠던 건 둘째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맛있게 저녁을 차려 내놓았는데 둘째 며느리가 코를 쥐어싸며 들어오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예요? 어머니, 청국장을 끓이실 거면 창문이라도 열어놓으셔야죠. 아유, 냄새 정말. 많이 심하니? 나는 그냥 너희가 청국장을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니도 참 기어이 일을 버리신다니까. 다음부턴 청국장 끓이지 마세요. 다른 것도 저희 잘 먹으니까.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나 잠시 슈퍼 다녀오마. 아들도 저를 한심하게 보는데 순간 너무 비참해지더군요. 아들 며느리 먹이겠다고 열심히 끓인 게 후회가 되면서 괜스레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날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얼른 잠바를 걸치고 나와 오갈 데 없는 거리를 정처 없이 방황했습니다. 셋째 딸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반기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공원 벤치에서 몸을 웅크리고 추위에 떨다 돌아왔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팍 줄여야겠다, 어째야겠다, 저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야채 사는 거 마트 말고 재래시장 이용하세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있으니까. 아시겠죠? 저희 지금 무지 빠듯해요.
재래시장을? 거긴 멀지 않니? 이 동네가 아닌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따질 형편인 줄 아세요? 한 푼이라도 싼 거 먹어야 한다고요. 저도 뭐 이러고 싶겠어요? 아휴, 정말.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재래시장 물건이 훨씬 싱싱하고 좋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몰라주신다니까, 여보. 엄마, 이 사람 말 들으세요. 재래시장이 싸요. 거기 걸로 음식 해주세요. 사실 재래시장 왕복 1시간 반은 걸리는 거리였고 아무리 버스 타고 다니는 거리였지만 그 짐을 다 들고 다니기엔 저도 힘에 부쳤습니다. 근데 애들이 사정이 어렵다 하니 뭐라 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며 장을 보고 다녔어요. 확실히 몸이 안 좋은 상태라 그런지 집 앞 계단을 오르자마자 숨이 가빠오는데 그걸 보던 경비 아저씨가 안쓰럽다며 아유, 바로 5분 거리에 마트 이용하지 하며 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도 둘째가 형편 나아질 때까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된다 했기에 그 시기를 꼭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어머니, 저 오늘 배추전이랑 호박전 먹고 싶으니까 해놔주세요. 라고 둘째 며느리가 부탁하더군요. 원래 하려던 먹거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부탁을 하니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전날 먹은 게 체했던 건지 재래시장으로 가려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저녁거리를 만들려면 사긴 사야 하는데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마트 야채도 싸다며 거기 걸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오랜만에 마트에서 편하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고 있던 찰나 아이들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때 일이 벌어졌죠. 둘째 며느리가 식탁에 있던 영수증을 발견하고는 냅다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장난하세요? 지금 마트 이용하신 거예요? 아유, 그게 말이다. 내가 배가 아파서. 원래는 나도 시장 가려 했지. 근데 상황이 안 됐다. 미안하다. 오늘은 네가 이해 좀 해다오. 고작 배 아프시단 이유로 마트를 가셨다고요? 우리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왔는데 어머니는 몸 편하게요? 도대체 머리는 왜 들고 다니세요? 힘들게 일하는 가족 생각 안 하세요? 얘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뭐가 심해요? 자식한테 버림받지 않고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딜 돈을 싸지르고 다녀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첫째에게 재산 준 벌이 이렇게 큰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떨어지는데 둘째는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둘째네를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주소지가 거기였으니까요. 딸은 절 보더니 조금 놀란 얼굴로 엄마 여긴 웬일이에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러한 일이 있었다며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눈물이 왈칵 올라와 흐느낌을 주체하지 못했죠. 근데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마지막 동아줄 같던 딸은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냉정한 어투로 엄마, 그래서 뭐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게 어찌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전번날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이러는 이유, 엄마도 대가는 치르셔야죠. 저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저한테 와서 머리 아프게 이러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한 짓 생각하면 당해도 싸요. 뭐라고? 들으셨잖아요. 애 아빠 올 시간 됐어요. 나가주세요. 그 길로 저는 딸내의 집에서도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요즘 삶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찜질방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는데 암이 재발하든 뭐가 됐든 간에 하늘이 내 목숨을 스스로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요. 아이들 말대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뿌린 대로 거두는 거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